폐암을 17배 증가시킵니다. 17배 증가시키는 것 때문에 담배 깍에다 그렇게 무서운 그림 그려놓는 거예요. B형 간염은 간암을 정확하게 정도 많이 일으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랜선 진료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랜선 진료실 하기 전에 아마 본인 질문이 랜선 진료실에 올라올 거라는 얘기를 제가 미리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간들간들이라고 간이식 전문 채널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간을 다루다 보니까 저도 그 채널을 좀 자주 보는 편인데 구독자 질문 코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간들간들 만드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 보고 있나? 생각이 살짝 들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짱짱짱 수아님이 B형 간염 보균자인데 호중구 값이 이것 때문에 혹시 낮게 나오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자, 우리 호중구라는 거는 결국 이제 백혈구 중에서 특정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몸에 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중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보통 뭔가 세균 내지는 염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형 간염 자체 때문에 이 호중구가 떨어지거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간경화가 생기게 되면 전반적인 백혈구 수치, 혈소판 수치가 조금 다 떨어지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래서 간경화가 없는 이상은 혹시 뭐 B형 간염 자체 때문에 내 호중구 값에 영향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동일하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저스티서님께서 간이랑 신장이 연관이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간이 안 좋으면 요산이 많이 쌓이나. 간이랑 신장은 간 기능이 좋을 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별로 영향을 주고받지는 않는데 다만 그런 경우는 있어요. B형 간염이 있거나 C형 간염이 있는 분들이 콩팥에 우리가 사고체 신염이라 그래서 그 간염 바이러스 자체 때문에 되게 드물지만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근데 간과 신장이 연관을 받는 시기는 간 기능이 이제 저하되기 시작하면, 즉 간경화라든지 간 부전이 오게 되면 두 장기는 밀접한 연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간경화 환자들한테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간신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간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신장 기능이 극도로 악화돼서 소변이 안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간신증후군이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이랑 신장은 간 기능이 좋을 때는 특별히 영향은 없으나 나중에 간 기능이 저하되면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고, 간 안 좋은 분이 콩팥까지 안 좋아진다. 굉장히 예후가 보통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피 검사를 할 때 특히 간경화 있는 분들은 콩팥 수치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편이에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간이 안 좋으면 요산이 쌓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산은 오히려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간 기능 자체 때문에 요산 수치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간이 있는 환자들은 체감적으로 요산이 같이 높은, 그러니까 이거는 대사성 질환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간이 있으면 요산 수치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은 있으나 간경화 자체 때문에 요산의 수치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좋은 페트루시님이 올려주셨는데, 그 아버님이 B형 간염이셨고 전에 한번 간암으로 치료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고등급 E형성 결절이 생겨서 고주파 치료술을 받으셨나 봅니다. 자, 우리 처음에 간경화가 생기면 간이 이제 이렇게 불뚝불뚝 많이 거칠거칠해지잖아요. 그럼 거칠거칠해진 그 혹 결절을 처음에는 재생결절이라 그래서 별로 이상하지 않은, 암까지는 아닌 단계가 생기고요. 재생결절이 조금 더 바뀌면, 약간 나쁜 타입으로 바뀌면 E형성 결절이 생깁니다. E는 달을 E예요, 한자로. 그래서 암과 간경화의 중간 상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도 보통 진료를 보다가 E형성 결절이 생기면 굉장히 바짝 긴장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E형성 결절은 대부분 한 50% 이상 추후에 조기 간암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도 고등급 E형성 결절은 거의 조기 간암에 준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 고주파 치료술로 태워버리는 시술을 하신 것 같아요. 하고 지금 고모분도 그 간암이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한 집안에 B형 간염이 있게 되면 그 B형 간염은 다 같은 B형 간염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력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뭐 간암이라든지 간경화가 있게 되면 그분과 같은 집안에 있는 분들은 나도 장기적으로 다른 분들보다는 간암이나 간경화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E형성 결절 때문에 치료하신 거는 진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간암 가기 전에 우리 잘 완치됐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도 이제 치료 계속 하시면 더 진행하지 않도록 잘 진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창원님께서 빌리루빈 수치가 1.68이 나와서 우루사를 200ml를 처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앞뒤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 환자분들한테 단순히 빌리루빈이 1.68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루사를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다른 재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AST, ALT 다른 간 수치라든지 아니면 초음파에서 이분이 뭐 지방간이 있다든지 그런 소견은 없는지를 봐야 되고, 글쎄 의사들마다 처방의 폴리시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간 수치가 다 정상이다, 근데 빌리루빈 하나만 1.68이다 하면 경과관찰을 하는 편이지 우루사를 처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JH팡님께서 루테인이랑 베타카로틴이 장기 복용할 경우에 폐암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전에 루테인이 별로 그렇게 부작용이 없는 약물인 것 같다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JH팡님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다가 좋은 연구를 많이 좀 얻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연구는 우리 미국에서 역학,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봤던 연구인데요. 보시면 베타카로틴이랑 루테인을 한 10년 장기 복용한 사람들이 실제로 폐암이 많이 증가하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10년간 장기 복용을 계속 많은 용량으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베타카로틴은 약 2배, 루테인은 3배 폐암이 증가하는 걸로 보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루테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담배를 태우고 있으신 분, 끊으신 분 말고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장기적으로 루테인 먹으면 약간 폐암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연구는 결과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루테인은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냥 멀티비타민에 섞여 있는 루테인은 큰 문제가 없는데 루테인만 단독으로 따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좀 더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미국 연구라서 우리나라의 보고는 아니긴 하지만 조금 경각심을 일으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JH팡님께서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연구는 인과관계를 얘기를 할 때 딱 한 시점을 끊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폐암이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라 장기적으로 정말 추적 관찰을 전향적으로 하는 연구는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티파니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 티파니님이 녹차 추출물을 드시고 간이 실제로 안 좋아하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영상에 올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녹차가 많은 환자분에서 간 수치를 올린다든지 간 부전을 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티파니님께서 지금 적어주신 것처럼 피로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좀 검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내과에서 꼭 한번 피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죽어도 창물님께서 알코올성 간질환인데 직장 생활이 가능하신지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간 수치 괜찮고 큰 문제가 없으면은 간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보통 직장 생활 하시라고 얘기 드립니다. 정말 비대상성 간경화, 뭐 황달 심하고 복수 있고 이 정도가 아니면 그냥 대상성 간경변종까지는 일상생활이라든지 직장 생활을 큰 문제 안 되는 범위 하에서 그냥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이고요. 계속 누워있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기운도 떨어지고 식사도 잘 안 챙겨 드시게 되고 사람들과의 소셜 관계가 줄어들면 더 우울증도 생기고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죽어도 창물님이 제 환자분이라면 저는 그대로 일상생활 하시고 직장 잘 다니시라 라고 응원해 드렸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하루하루님께서 질문 올려주셨어요. 어떤 약사분께서 담즙 분비를 뭐 우루사 같은 거겠죠? 오래 먹으면 자연적으로 담즙 분비를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 글쎄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PBC라고 얘기를 하는 희귀질환이 있는데 그 질환은 우루사를 굉장히 고용량으로 먹어야 되는 특이질환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우루사를 많게는 적게는 800ml, 그 다음에 하루에 많게는 막 1000ml 넘게도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PBC가 저희가 장기 보고가 된 게 한 10년, 15년까지 보고가 돼 있는데 이 우루사를 그렇게 고용량을 먹었다고 해서 이분들의 담즙 분비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얘기는 그냥 썰리고 근거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박준호님이 올려주신 질문을 볼게요. 피검사를 하고 간 수치가 올라가서 이틀 전부터 우루사랑 고덱스를 처방받고 복용하고 있다. 근데 운동도 5일째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고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소변 색깔이 노란색보다 더 짙게 진해져서 갑자기 좀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고덱스 드시고 나서서 약간 소변 진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그래서 그거 아닌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멀티비타민 종류 먹게 되면 피콤씨 이런 거 색깔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닐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긴 한데 제가 전에 얘기 드렸지만 운동을 안 하다가 과하게 하게 되면 근육이 깨집니다. 그래서 횡문근 용해증이 생기는데 이 횡문근 용해증이 생기면 소변 색깔이 뻘겋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이오글로빈요라고 마이오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소변으로 나가게 되면 뻘겋게 되거든요. 혹시 이 막 몸에 통증은 없나요? 뭐 특히 막 전신으로 근육통이 있으면서 소변이 뻘개졌다 하면 대부분 그 횡문근 용해증이나 마이오글로빈요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근육통이 있으면 저는 병원 좀 빨리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박누노님께서 올려주신 거는 간 지방간이 중증도로 나왔다. 중등도. 그러니까 중등도. 우리 간 지방간이 3단계가 있어요. 초기, 중기, 고등도가 있으면 지금 2단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지방간 상태랑 간 수치가 별개인가요? 지방간 중등도라고 해서 우루사를 사왔는데 먹어도 되나요? 수치는 AST 22, ALT 23, 감마 GT 24로 정상입니다. 첫 번째, 지방간 상태랑 간 수치는 별도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론 확률적으로는 지방간 초기보다는 고등도 지방간에서 간 수치가 높을 가능성이 높지만 의외로 지방간 3단계인데 간 수치 정상인 분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지방간 환자들의 50% 이상은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는 별개예요. 네, 별개. 그다음 두 번째로 뭐 지방간 중등도라고 해서 이 간 보호제를 사오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 박누노님은 간 수치 정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 보호제를 먹는 것보다는 체중 감량이랑 식단 관리, 운동이 우선입니다. 만약에 지방간인데 간 수치가 안 좋은 분이면 이런 간 보호제를 드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미 간 수치가 정상인 분이기 때문에 뭐 이 간 보호제를 드시지 말라는 아니에요. 먹었을 때 크게 뭐랄까 이득이 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근본 치료인 체중 감량이랑 운동을 조금 더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홍길동님인데요. 질문이 조금 기셔서 제가 첫 번째 질문 조금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는 동안에 간이 무겁게 부은 것처럼 시린 것처럼 느껴지고 간이 멍든 것처럼 통증이 있습니다. 현 증상만을 고려했을 때 간경변 가능성이 있을까요? 33세 청년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질문 올려주신 거 보면은 외국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건데요. 그 홍길동님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증상만으로는 절대 간경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피검사만으로도 간경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경화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증상이 이렇게 계속 피곤하면 일단은 가까운 병원 가셔서 피검사 먼저 하시고 그다음 복부 초음파까지 요거를 하시는 걸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뭐 커피 에너지나 이런 거 즐겨 마신다고 하셨는데 커피나 에너지 음료 때문에 간경화가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피로하게 일해서 내가 무리하게 일해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간경화는 가지 않습니다. 음주하신다? 이거는 관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 길게 그 질문글을 올려주셨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증상을 자세히 나열하셔도 증상만으로는 절대 간경화를 할 수가 없다. 병원 가보시는 거 추천입니다. 자, 최병도님께서 지방간이 있는데 간이 굳어있는 정도를 초음파로 알 수 있나요? 아니면 간섬유화 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초음파라는 거는 결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크게 이 간이 정상이다, 만성 간질환이 있다, 간경화가 있다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 거는 초음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연속 변수로 돼서 예를 들면 뭐 간경화 중에서도 조금 초기 간경화가 있고 더 굳은 간경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분류를 해주는 게 간섬유화 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을 때 모양이 사실 그 초음파 보기에는 크게 다른 게 없거든요. 근데 정확한 굳어있는 정도 지방간에서도 6점짜리 지방간이 있을 수 있고요. 간섬유화 검사에서 11점짜리 지방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구분해주는 거는 간섬유화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확한 값을 아시려면 간섬유화 검사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전혜정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복균자셨고 제가 전에 얘기 드렸던 이제 사례에서 항바이러스 드시던 분인데 이분이 간암이 생겨서 같은 케이스를 아마 걱정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비형 간염이 왜 간암을 어느 정도로 많이 일으키는지에 대해 좀 설명드리면 우리 보통 그 담배 피울 때 깍에다가 막 서람이라든지 아니면 막 폐암 무서운 그림 그리잖아요. 그게 이제 담배가 폐암을 많이 일으킨다라고 이미 알려져서 그런데 담배가 폐암을 17배 증가시킵니다. 17배 증가시키는 것 때문에 담배 깍에다 그렇게 무서운 그림 그려놓는 거예요. 비형 간염은 간암을 정확하게 100배 정도 많이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항바이러스를 드시게 되잖아요. 이 100배가 쭉 내려가긴 해요.
근데 이 정상인처럼 1까지 내려가진 않고요. 위험도가 그래도 10에서 15 정도까지는 높습니다. 아무리 항바이러스를 먹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항바이러스를 먹으면 간암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은 맞지만 보통 한 60% 이상 줄여준다고는 돼 있는데 제로가 되도록 줄여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위험성은 항상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도록 얘기를 드리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전혜정님이랑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환자분이랑의 차이점을 얘기 드리면요. 전혜정님은 지금 얘기 주신 거에서 아직 간경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항바이러스를 이미 빨리 잘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간경화로 안 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제 환자분은 이미 간경화가 많이 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같은 비형 간염이라도 더 굳은 간에서 간암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전혜정님은 제가 말씀드렸던 환자보다는 위험도는 훨씬 낮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상인보다는 간암 발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정기검사는 잘 받아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랜선 진료 시간 끝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 랜선 진료실에 선정되신 분들을 댓글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